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감정 사용 설명서입니다. 강사님은 정재석 박사님이시고요. 상담학 박사님이시면서 청소년 상담사 1급을 소지하고 계시는 아주 네, 유능한 강사님이십니다. 현재 하이만 심리상담 동탄 센터장으로 계시고요. 심리상담교육연구소 공감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서로는 제가 그 홍보 자료에 올려놨지만 감정 사용 설명서와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저서가 있습니다. 아마 서점에서 구매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마음 기반 순환 모델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특히 더 감정에 대한 이야기, 감정 카드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저희 그 실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네, 실습을 통해서 감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저희가 지금 들어오신 분들에게 오늘 강의 자료를 채팅창에 올려드릴 테니 채팅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서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강의의 집중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강의 정재석 박사님을 모시고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박사님 환영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교육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상담을 하고 있고, 아마 선생님들도 대부분 상담에 관심 혹은 상담을 하는 현직에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는 얘기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상담을 하고 계신 분들 있을까요? 손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상담을 난 하고 있다. 네. 네, 그럼 제가 지금 조금 더 방향에 맞춰서 제가 상담을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를 먼저 하고 진행할게요. 공유가 되어 있나요? 네, 네. 공유가 되었고요. 네, 음, 네, 슬라이드 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마음 기반 순환 모델이라 그러니까 뭐 어떤 거창한 건 아니고요. 실제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하고 인지행동 치료가 어, 현장에서 사용을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슈퍼비전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형사 같다. 뭐 누구 치조하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원리 원칙주의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정말 인지행동 치료의 관점에 맞춰서 상담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조금 방향이 좀 다르긴 하지만 생각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매우 중요했죠. 그런데 생각을 다루면 다룰수록 힘들어하고 현재도 제가 조금 어려운 내담자들이 바로 이런 생각이 깊은 내담자들은 어렵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하다가 정서를 먼저 다루는 게 중요하겠구나 해서 정리된 것이 만기반 순환 모델이고요. 어, 이거는 인지행동 치료를 접근으로 했지만 실제 선생님들께서 상담하다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볼 수 있도록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네. 오늘 교육은 감정부터 어떻게 상담에 적용할 것인가까지 다룰 건데요. 시간을 제가 봐가면서
선생님들께서 실제 감정을 다룰 때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은 감정 카드를 활용하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왜 감정이 중요하냐? 실제 내담자들이 상담실을 방문하는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또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면서 가장 내담자들이 왜 상담으로 왔나를 생각해 보면 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죠. 짜증도 내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달래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던 것들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 그때 상담실을 방문합니다. 그게 그래서 문제 때문에 상담실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 내담자들은 마음이 불편해서 상담실을 방문해요. 이런 상담실을 방문한 내담자들에게 저는 어떤 문제인가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럴 때 이렇게 해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담자들이 방어를 하고 또 중간에 그냥 상담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런 반성 고민의 차원에서 제가 정서를 조금 더 깊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인지행동 치료는 정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지행동 치료에서 반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를 중심에 두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인지행동 치료가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A, B, C로 나눠서 하죠. A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B는 신념, 생각, C는 결과예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C를 감정과 행동을 동일시했는데 저는 이거를 좀 바꿔서 진행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는 감정을 제거할 대상으로 설명을 했어요. 슬퍼요. 그래서 그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방문했고, 마음이 불편해서 불편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방문했죠. 근데 이렇게는 상담의 효과를 거두기가 좀 어렵더라.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슬플 때는 슬픔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쁠 때는 기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상담실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감정, 정서 표현이 매우 서툽니다. 억울하고 슬프고 속상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방문했다. 상담을 한다면 그분들은 기쁨도 그닥 잘 표현하지 못할 거예요. 감정은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쾌한 감정과 불쾌한 감정이 있지만 유쾌할 때는 유쾌한 감정을 표현해야 되고요. 불쾌할 때는 불쾌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서 그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상담을 한다. 이 말은 결국 불쾌한 감정은 나쁜 것, 잘못되라는 거라는 거죠. 유쾌한 감정, 불쾌한 감정은 모두 그에 따른 의미가 있어요.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쁠 때는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상담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인지행동 치료는 A, B, C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C 결과는 감정과 행동, 그 결과로 감정과 행동이 있는데
감정에도 내적 감정과 외적 감정이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건 그러니까 감정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있어서 잠을 보세요. 그럼 감정이 일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감정이 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합니다. A, B, C는 선형이라고 해요. A, B, C는 선형이지만 우리 삶에서는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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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B, A 이런 형태로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 감정의 감정 이런 형태로 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 이런 형태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하나의 사건이 어떤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계속 돌아요. ABC, ABC, ABC로 돌아서 처음에는 감정이 먼저 있는지 생각이 먼저 있는지가 명확할 수 있어요. 전통적인 인지행동 치료로 말하면 생각이 먼저였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생각이 먼저인지 감정이 먼저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되어지는 이 과정에 나의 순환 쳇바퀴와 다른 사람의 순환 쳇바퀴가 동시에 맞물리면 그게 흔히 말하는 촉발, 스파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강하게 자극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이 감정이냐, 생각이냐, 행동이냐를 다루는 거예요. 또 상담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이 목표를 갖는 거죠. 감정을 다룰 것인지, 생각을 다룰 것인지, 행동을 다룰 것인지를 구분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정서적으로 억압되어 있구나. 이 사람에게 감정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네. 이게 상담의 목표일 수 있어요.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 편협되어 있어. 생각을 좀 확장해 줄 필요가 있겠네. 이게 생각이에요. 행동이 너무 과격하다든가 전혀 집 밖을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행동에 어떤 변화를 주면 되겠다. 이런 과정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은 상담을 할 때 어떤 목표가 있나요? 나는 상담이 뭐라고 생각하는 게 있나요? 대체적으로 상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사고를 확장해서 적절한 정서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상담이에요. 어, 그 과정에 가장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정은 트램플린 위에 있는 공과 똑같아요. 하나 떨어졌을 때, 가벼운 걸 떨어뜨렸을 때는 살짝 튀어오르겠죠? 무거운 걸 떨어뜨리게 되면 깊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말하는 거고요. 네, 감정의 구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감정은 어,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네, 감정은 내적 감정이 있고 외적 감정이 있어요. 짜증나요? 이렇게 말할 때 내담자들은 내적 감정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외적 표현 행위를 말할 수도 있어요. 이 구분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청소년들이 짜증날 때 주로 하는 것이 뭐 인상을 찌푸린다던가 혹은 욕지거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슬프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죠. 이걸 우리는 그냥 단순히 감정이라고만 얘기를 하는데요. 감정은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감정. 우리가 흔히 얘기한 아까 짜증이라고 하는 것과 슬프다고 하는 것이 내적 감정이에요. 감정은 정적,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표현하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드러낸 것이 욕을 한다든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 이만큼 힘들어. 나 현재 이런 상태거든. 이걸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이런 내적 감정과 외적 표현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감정,
짜증나거나 속상하거나 우울하거나 그 감정은 타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화를 내냐? 아니면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우리 상담자조차 이 감정을 제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감정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해요. 남편이 속을 썩였다? 그러면 속상한 마음이죠.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외적 표현 행위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죠.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오래전부터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또 그러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더해지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는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내적 감정과 예적 표현 행위로 구분을 하게 되면 감정은 타당화해 줄 수 있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음, 설명할 수 있고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감정은 내적 감정과 외적 표현 행위로 구분할 수 있고요. 또 감정은 1차 감정이 있고 2차 감정이 있어요. 이 1차 감정과 2차 감정은 어떤 많은 이론들에서 얘기합니다. 정서 중심 치료로 말하면 1차 정서나 2차 정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 지금 빙산에 있는 것처럼 1차 감정은 깊이 안에 있어요.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2차 감정입니다. 이론에 따라서는 1차 감정을 구분해 놓기도 해요. 인지행동 치료로 말하면 핵심 감정이라는 게 있죠. 우울, 불안, 분노. 이 감정이 핵심 감정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뭐 수치심,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개로 죄책감 이렇게 해서 뭐 6개, 7개로 또 구분하기도 해요. 그런 게 1차 감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에 따라서 감정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나 아니면 먼저 경험하는 것을 1차, 두 번째 하는 것을 2차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먼저 경험하는 것이 1차고 나중에 경험하는 것이 2차 이게 아니라 그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감정은 2차, 그 안에 있는 감정은 1차 이렇게 구분을 해요. 조금 어려운데요. 어, 청소년 상담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죠. 지금 마음이 어때? 짜증나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짜증난다는 감정은 아니면 뭐 힘든 일도 없어. 억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짜증나, 억울해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1차일까요? 2차일까요? 지금 청소년들이 하는 것들은 대부분 2차예요. 어, 모르겠어요가 감정일까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이것도 감정의 표현일 수 있어요. 모르겠다는 거는 생각을 말하는 건데요. 생각도 세 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생각이고요. 어,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걱정을 하죠. 걱정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사고 날 것 같은, 사고 났을 것 같은,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그걸 상황을 설명하는 거라고 해요. 또 하나는, 어, 의미에 대한 해석. 그래서 이것을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감정에 대한 설명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말도 감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짜증난다고 말했을 때 이 감정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짜증나요. 더
청소년이 그러면 아 짱나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억울하다는 마음일 수도 있고 후회가 된다는 것일 수도 있고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죠. 그래서 드러나는 감정 안에는 많은 감정들이 들어 있어요. 이게 감정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마음을 계속 따라갔더니 어, 짜증나는 미안한 마음일 수도 있죠. 맞을 수 있어요. 이게 1차 감정이라는 거예요. 네. 이 구분이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접근이 됩니다. 네. 감정, 감정은 내적 감정과 외적 감정이 있다. 또 감정에는 1차 감정이 있고 2차 감정이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적 감정과 외적 감정은 이중구조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1차 감정인지 2차 감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층위구조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저의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진 않으셔도 돼요. 이건 내적 감정, 외적 감정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감정의 구분이 되어야 내담자의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짜증난다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진짜 감정이 아니거든요. 짜증난다는 거는 모호하잖아요. 뭔지 몰라요. 아, 답답해요. 속상해요. 할 말 없는데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감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내 감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상담자는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게 이름 붙이기, 이 감정을 세분화. 그래서 언어화까지 하는데 제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 짜증난다고 말할 때 그 안에는 속상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세분화예요. 아, 잠깐 먼저 감정카드를 한번 제가 볼게요. 이 친구들 상담을 한다고 합시다. 짜증나요. 그래요? 그 안에도 많은 감정들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느꼈을 법한 감정들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래서는 감정 카드를 건네줘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내담자는 감정 카드를 고르죠. 평균 따지면 6개에서 10장 정도를 고르더라고요. 어, 적게 고르면 3개 미만, 많이 고르는 거는 뭐 20개까지도 골라요. 근데 보통 6개에서 10개를 고르면 그 안에는 감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들을 보고 지금 마음이 어떠냐, 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크게 느껴지나 뭐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1차 감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이거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감정을 찾는 이유는 이 모호한 감정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다. 이름을 붙이고 그 감정 안에도 많은 감정들이 들어있어요. 그 감정이 어떻습니까?를 찾는 건데 어, 내담자들이 감정 카드를 사용해서 혹은 여러 감정들을 표현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 안에 이렇게 많은 감정이 있는지 몰랐어요.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해가 돼요.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감정을 언어화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앞서서 했던 짜증난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네. 네, 이러한 감정을 다루는 그러니까 마음 기반 순환 모델을 얘기하는 거는 CBT에서 어떤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CBT가 전통적인 CBT는
생각이 감정을 다룬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어, 감정이 생각을 주도한다. 생각보다 감정이 우선한다. 기존 형태는 A, B, C라면 만기반 순환 모델은 A, B, B, C, A, C, C, B 뭐 이런 형태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앞서서 첫 페이지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순환이라고 하면 사이클을 써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 C는 서큘레이션을 씁니다. 그러니까 순환은 순서가 있어서 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기의 흐름처럼 어떨 때는 오른쪽으로 돌고 어떨 때는 왼쪽으로 돌기도 한다는 거예요. 대류하는 것 같이 돌기는 하는데 딱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기존에는 어떤 하나의 결과로 봤는데 저는 감정을 결과가 아니라 힘든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 행위로 본 거예요.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지금 너무 속상해요. 이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보여주는 행위 중에 외적 표현인 행동에 내적 감정과 외적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네. 그래서 상담은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논리적으로 그게 어떤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또 어떤 왜곡 오류를 찾아서 다루려고 했다면 만기반 순환 모델에서는 그 힘듦에 적절하게 머물러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담자의 마음을 다룰 수가 있어요. 네. 내담자는 이 5단계를 거쳐서 성장을 합니다. 자기인식, 자기애, 자기수용, 자기표현, 자기주장인데 자기인식은 뭐냐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릴 때 꿈이 뭐였는지, 나는 어떤 거를 하고 싶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상담을 할 때, 시작할 때 보통 이렇게 물어보죠. 어, 어, 부부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결혼 생활을 꿈꿨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만 알아도 문제가 점점 줄어들어요. 자기 이해는 어디에 긁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이 되면 자꾸 그냥 욱하는 감정이 오는가. 이게 자기 이해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에 자꾸 걸리는지를 아는 것. 이게 자기 이해고요. 자기 수용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냥 참고, 내가 참아야지가 수용이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 나 지금 짜증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자기 수용이에요. 자기 수용을 하니까 내가 속상해요, 힘들어요. 그거 그래요? 그러면 속상함과 힘듦을 받아들이세요. 이게 자기 수용이 아니고 속상하고 힘들다 안에도 많은 감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찾는 거예요. 명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잖아요. 상담할 때도 슬프다고 해요. 그러면 내담자가 그 슬픔에 조금 더 머물러 보십시오라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해서 머물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내담자가 슬프다고 말할 때 슬픔 안에도 많은 감정들이 있다는 것을 다룬다면 그 슬픔에 충분히 머물 수 있어요. 자기 수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의 하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안에도 많은 감정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찾음으로써 그 감정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기 표현은 네, 감정과
생각을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 건가? 내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이걸 내적 감정과 예적 표현을 일치해서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 주장은 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문제는 이렇게 주면 좋겠어 하는 것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내담자의 성장 5단계예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을 한다면 내담자가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고 어디를 다루고 있으며 어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루면 좋겠는가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한 번에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내담자는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한 내담자가 있어요. 오면 다른 사람 말은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표현이나 자기 주장이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인식과 자기 이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기 주장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마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했는지, 내가 어디에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알아야 그 자기 주장, 더 나아가서는 자기 수용과 자기 표현이 충분히 된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해야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고 또 나는 더 이상의 문제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은 잘하지만 자기 인식, 자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다루는 것은 자기 인식부터 할 수 있고요. 자기 이해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잘하는 사람. 그런데 자기 표현이 안 되거나 자기 주장이 안 돼서 또한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것은 그런 내담자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러한 설명을 했던 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예요. 어, 상담은 이러한 과정으로 흘러갑니다. 어, 처음에 내담자가 상담실을 방문했어요. 그러면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를 묻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진짜 처음 상담으로 오면 보통 상담실에 오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 어떤 일로 오셨나요? 네. 근데 그보다 먼저 물어보는 거는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게 순서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순서대로 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부터 올 때는 매번 똑같이 물어봅니다. 뭐 예를 들면 식사하셨어요? 날씨 많이 춥죠?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신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많은 것들을 드러내기도 해요. 그 내담자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 너무 힘들었어요. 혹은 아니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의미 있었던 일은 뭐가 있을까요? 또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내담자가 그 회기에 다룰 수 있는 말들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 감정에 머물러 줄 수 있는 거예요. 감정에 머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감정이 있어요. 속상하다고 했을 때 속상한 게 무엇인가요? 속상함에 가만히 머물러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속상함 안에도 많은 감정들이 있다는 것을 찾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하나 찾아간다면 그게 감정 머무르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요. 내담자는 불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상담자가 의식하지 않으면 감정에 머무른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진정시켜 주거나 아니면 좀 머물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감정 세분화예요. 그래서 감정을 얘기를 했어요. 속상해요라고 말했을 때 내담자는 그런데요. 이건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나는 이 속상한 감정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감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이 감정 머무르기가 상담의 초반, 예를 들면 뭐 한 10분, 20분 동안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정을 얘기를 하면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감정과 생각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감정, 생각 연결하기는 감정, 생각 또 행동까지 연결이 돼요. 그런 마음이 드셨을 때,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말과 행동은 어떻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게 돼요. 내담자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굳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딱 침묵을 한다. 그래도 이미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감정, 생각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상담의 중반까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아, 내가 좀 후회가 돼요. 그때 이렇게 말할 걸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지금이라면 그렇게 말 안 하죠. 내가 조금 더 차분하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머무르기는 그렇게 말하고 난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네,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작고 안전한 실천을 찾기예요. 먼저 앞뒤로 갔다가 다시 올게요. 네. 보통 우리는 상담의 목표를 정할 때 이러한 과정들을 가지고 하죠. 스마트라는 것은 워낙 유명하죠. 네, 구체적이냐, 측정 가능하냐, 실행 가능, 또 현재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느냐, 또 기간이 한정되어 있느냐를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상담에서 과제를 내거나 어떤 내담자의 행동을 수정할 때는 가장 작은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울한 사람이에요. 우울을 해소하고 싶어요. 불안이 많은 사람이에요. 발표할 때 불안하지 않고 싶어요. 이거는 상담 목표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이거나 측정 가능,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불안을 낮추고 싶다, 아니면 우울을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럴 때 물어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그렇게 되면, 불안하지 않다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많은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것. 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내담자 씨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가 있을까요?를 찾는 거예요. 그게 상담 목표를 잡는 데 있어서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내담자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고, 그 중에 가장 작은 것, 또 실패해도 정서적 타격감이 없는 것,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상담 목표입니다. 이게 작고 않지는 상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 그렇게 말하지 말 걸, 내가 좀 조곤조곤 얘기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작은 것을 찾는 거예요. 조곤조곤 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얘기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담자의 마음은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감정과 생각을 연결하는 것으로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다 마치고,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감정 머무르기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감정을 얘기를 했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감정을 다시 알아차리는 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감정 알아차리기 머무르기는 순차적으로 딱 순서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계속 뺑뺑 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순환이에요. 네. 이 과정을 상담 50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감정만 가져도 이 안에서 계속 얘기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감정을 알았어요? 생각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떤 논리적인 논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비합리적, 역기능적인 사고를 대안적인 사고로 고치기 위한 어떤 대안을 찾는다든가 이렇게 가기가 쉽죠. 그거는 정서적인 접근, 정서 중심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 알아차리기, 머무르기, 생각, 감정 연결이 하나의 순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될 수 있겠다. 내가 자꾸 안전한 실천과 또 계획 어떻게 한번 이번 주를 해보시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하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또 느낌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알아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 청소년들이 가장 하는 말이 철석같이 약속하고 또 하고 또 약속하고 또 실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그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 진심이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담자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내가 조금 화 안 내볼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좀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되죠. 우울한 사람이 상담을 하고 나면 이제 좀 내가 뭔가 움직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주 지나고 와서 물어보면 지난주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작고 안전한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의욕이 앞서면 내가 현재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가장 작은 것으로 찾아주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마음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이 그 감정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 사례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원이 나가는 바람에 컴퓨터가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켰어요. 그러면 그 작성했던 사례 보고서가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물론 요즘은 백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남아 있지 않죠.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저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담자들이 하는 말이나 그 마음은 이미 자식이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저장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저장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정서를 확인하는, 감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에 대한 경험을 확인하는 거, 감정에 대한 감정을 확인할 때 알아차림,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떤 얘기가 되었어요. 이렇게 감정을 많이 찾고 나니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지금 마음은 어떠신가요? 또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했던 감정이
이 내담자의 저장되어진 감정으로 바꾸려면 그때 마음이 어떤지를 물어봐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어, 내가 친구의, 남편에게 칭찬을 해야 돼요. 숙제야. 그럼 칭찬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할까 말까, 뭐, 저 인간한테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뭐, 이런, 내 칭찬을 뭐 우습게 받아들이진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들죠. 이때, 그 하기 전에 감정의 차이가 있고요. 할 때의 감정의 차이가 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의 반응을 보고 느껴지는 또 감정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상담실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하고 나니 어떠세요? 좀 후련해요. 좀 편해졌어요. 그래요? 말하기 전에는 어떠셨나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둘의 차이가 있으신가요?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내담자가 말하기 전 그냥 그게 말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마음은 또 어떠세요? 이렇게 감정에 대한 감정, 경험에 대한 경험을 계속 반복해서 확인해 주는 것. 여기에 있는 화면에 본다면 감정을 알아차리고 머물러 주는 것, 감정과 생각을 연결해 준다면 그게 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경험으로 남게 돼요. 그게 상담의 과정입니다. 네. 이 과정을 저는 감정 카드를 통해서 또 감정을 다룸으로써 어떻게 하는 건지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앞서서 했던 얘기들을 이제 반복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앞서 상담의 회귀는 감정 알아차리고 머무르고 감정과 생각을 연결하고 또 작은 실천을 찾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하는 것이 한 회귀의 상담이라면 감정을 다룰 때는 이러한 작은 것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물어봤다는 얘기는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게 감정의 이름을 찾기 위한 거예요. 명명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그 상황에, 그럴 때 그 상황에서 어, 짜증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에서 많은 감정들이 있었어요. 이 감정 카드로 한번 다 찾아보실래요? 이게 감정의 세분화예요. 네. 그렇게 찾고 말씀하시고 난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혹시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또 지금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말해보고 싶으신지,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신지를 물어보는 것은 해석이 돼요. 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게 해서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그렇게 말하고는 지금 마음은 어떤지를 물어보고 이거는 내 현재 감정을 조율하는 거예요. 감정을 조율한다는 거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스스로. 그 조율이라는 게 어, 지금은 그런 뭐 오디오를 쓰진 않지만 오디오를 보면은 이퀄라이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한 부분을 다루면 올리면 그 옆에 있는 것도 동시에 움직여요. 하나만 움직이지 않아요. 내담자의 행동을 수정한다, 혹은 생각을 바꾼다, 그렇게 하나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내담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정서, 감정이거든요.
그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고요. 이거는 생각을 바꾸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담자는 이미 자기가 무수히 많은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감정을 다루는 하나의 흐름이에요. 물어보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감정 안에 많은 것들을 찾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표현해 보고 싶은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지금 마음은 어떤지 이걸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면 이 내담자의 정서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중요한 이유는 어, 감정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ABC의 말씀을 드렸어요.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가요. 감정을 많이 드러내진 않아요. 상담이 힘든 내담자들도 감정을 주로 호소하는 내담자가 아니라 생각을 주로 다루는 내담자들이 어려워요. 그런 내담자들은 말을 하면 자기 딴에는 딱 논리적이고 맞는 말 같거든요. 그래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감정을 접근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담 자체도 어려워요. 네. 이런 과정에서 내담자를 다룰 때 처음 상담실에 방문했을 때 이 내담자에게 어,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를 물어봄으로써 감정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게 해주는 게 됩니다. 네, 감정은 네 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어, 인식하는 거죠.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떻지? 아, 너무 짜증나. 네. 그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느끼고 네, 이제 짜증나는 걸 알았어요.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거는 감정에 이미 이름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짜증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익숙하게 사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추워도 죽겠다, 배고파도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똑같습니다. 너 억울해, 힘들어, 속상해, 우울해. 이걸 이미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냥 두루뭉실하게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내 상태가 이래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이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느꼈어. 불편감을 느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네. 그래, 감정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하게 해주는 거고, 저장한다. 네, 이게 감정의 과정입니다. 네, 루키, 루키, 여기까지, 루키, 루키야, 루키야, 네, 이리 와. 여기까지. 이게 감정을 다루는 거예요. 그럼, 음, 여러분에게 감정 목록표라는 것을 아마 다 공유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아는데요. 어, 지금 한번 떠올려 볼게요. 오늘, 아니면 이번 주에 가장 힘들었던, 속상했던 감정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감정 목록표를 보셔도 좋아요. 어, 네. 자, 지금 떠올리셨나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은 내담자예요. 내담자. 지금 여러분, 어, 지금, 예. 누군가 한 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현 선생님. 네. 저요? 네. 이번 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고. 네. 네, 이번 주, 오늘도, 이번 주도 좋아요. 이번 주는 설레는 설레는, 네. 네, 좋아요. 설렌다는 게 선생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이번 주에는 새로운 도전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좀 설렜고, 네, 음, 이제, 네, 네. 네. 좋아요. 이게 실제 실물을 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설렌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지금 제가 처음에는 좀 힘든 거를 말씀드렸는데 아, 뭐 힘든 거, 설렌다고 네, 하시니 네, 네, 힘든 그다음 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오늘 힘든 거, 네, 화나? 화남? 화나는 네 네, 좋아요. 화나는 화남. 그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감정 카드를 내담자에게 건네주면서 내담자 씨, 그 화나는 안에도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다 찾아보세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정 카드를 어떤 용도로 썼냐면 감정을 찾아주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좀 많이 쓰시고 잘 쓰시는 분들은 감정을 하나를 고르라고 하지 않고 내담자가 모르겠다고 할 때 그 안에서 세 개, 몇 개 골라보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 감정을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할 건 그 감정 안에 많은 감정이 있다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그냥 감정을 골라보세요 말을 하면 내담자는 일반적으로 제가 그 목록표 보면 72개가 있는데 72개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애를 써요. 내가 맞는 걸 찾는 거예요. 감정을 찾는 게 아니고 감정을 경험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맞는 거를 골라요. 그래서 다 찾으라고 많이 있다. 다 찾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생각을 덜 합니다. 감정 카드를 골라요. 책상 앞에 놓게 하는 거예요. 감정 카드를 쭉 놓을 때 내담자의 표정을 보세요. 태도를 보면 내담자가 어떤 감정 카드는 휙 돌리고 어떤 감정 카드는 한참 들고 있다가 내리기도 하고 어떤 카드는 책상 위에 내렸다가 다시 걷어들이기도 해요. 이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에 다 다루진 않아요. 그렇게 골라서 보통은 10개 내에, 그러니까 6개, 10개가 일반적이고, 10개를 골랐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얘기한다. 어,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가 좀 이해가 됐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감정 카드를 하나하나를 다 꼬치꼬치 이유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마음을 물어보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내담자의 감정을 다루려면요, 무수히 많은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그게 어떤 의미였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전문가니까 바로 그 상황이나 의미를 찾아서 얘기하지만 내담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그러면 머리가 이미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그냥 머물러 주는 거예요. 그 감정에 머물러 주면 내담자가 10개를 꺼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담자하고 10번의 나눔이 있었던 거예요. 10번의 감정을 다뤘어요. 그래서 감정 카드만 쓰고 난 다음에 오늘 어떠셨어요? 물어보면 선생님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감정 하나를 다루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5분, 10분이 걸려요. 10개를 하려면 못하겠죠. 그런데 감정 카드를 쓸 때 내담자가 감정 카드를 꺼낼 때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감정 목록을 보면서 이렇게 고르잖아요. 이게 아까 고르셨을 텐데 고를 때 생각 없이 고를 수 있나요? 기쁜, 행복한, 뭐 즐거운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건 안 맞아. 내가 힘든 거지. 이건 패스. 이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그 생각을 할 때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기도 해요. 무기력한 지친이라고 합시다. 나하고는 지금 맞지는 않아. 그러면 지친이라는 감정 카드를 쓸 때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지쳤던 그 상황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에게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미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자가 많은 걸 다루지 않아도 네, 가능합니다. 네, 네, 네. 감정 카드는 여러 개를 쓰셔도 되는데요. 그냥 제가 쓰는 감정 카드를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어,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생들은 가장 좋은 거는 그 학지사에서 파는 그 별문이 있는 게 있어요. 네. 이거를 추천하고요. 나머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이상은 지금 네,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거 감정 카드가 를 구분해서 이 감정 카드를 쓰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 카드는 그림이 없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보면 72개가 있는데 그게 6개씩 범주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 구입하시는 스펙트럼 감정 카드를 추천해 드리고요. 네, 이 감정 카드를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럼 다시 이어서 할게요. 네. 감정 카드를 골랐어요. 제가 아까 앞에만 보고 뒤에는 그게 어떤 의미냐 물어보는 거나 처음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내담자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뭔가 자기가 머무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을 상담자가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만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끝나고 나서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물어보는 것. 그리고 나서 얘기한다면 그때 내가 좀 너무 말을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상황이 된다면 앞으로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또 그 상황으로 간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상황 얘기하겠죠? 그렇게 말씀하신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그러면 그게 경험에 대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좀 더 확신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초기에 이거는 한 번에는 일희에게는 감정 카드를 꺼내서 감정을 물어보는 것으로 끝나고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 이제 감정 카드를 또 꺼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을 골라보세요. 10개를 골랐다면 이거를 퍼센트로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짜증난다고 했어요. 짜증난 안에도 많은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을 꺼냈는데 어, 제가 있는 건 부끄러운, 어색한, 놀란, 당황한 이렇게 골랐다고 합시다. 그러면 짜증난 안에는 부끄럽고 당황하고 어색한 논란이 있어요.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퍼센트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네 개의 감정 중에서 가장 큰 게 무엇인가요?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그렇게 말하면 있잖아요. 짜증난하고 짜증난이라고 말할 때는 그게 전부처럼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꺼내서 보면은 짜증난이 30%, 부끄러우니 뭐 20%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끄러우니 50%일 수도 있어요. 그럼 굳이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도 그렇군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물어봐도 돼요. 이 내담자들은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100% 자기가 이해하고 통찰한 것에 대해서 100% 말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럼 자기 내적으로, 내면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 단지 상담자는 그걸 경험으로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물어봐 준다. 지금 마음이 어떠신데요? 물어봐 주는 것으로 충분해요. 대답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그 정도만 해도 상담으로서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 감정을 찾았어요. 감정과 생각은 동시에 움직이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단어를 고르게 되면 생각이 무조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생각 없이 감정을 고를 수 없고요. 감정이 있는데 생각이 없거나 생각이 있는데 이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따라오게 돼 있는데,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을 얘기하면 내담자 이게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크게 느껴지세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담자가 부끄러움이 제일 커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부끄럽다는 게 내담자 씨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물어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럼 뭐 말을 못 할 수도 있고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는데 말을 잘했어. 자기 나름대로 말을 잘했어요. 그러면 그 카드의 뒷면을 한번 보세요. 여기 뒷면에 되어 있어요. 뒷면을 보면 감정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소리 내서 읽으라고 해요. 제가 이거를 정리는 했지만 제가 감정 뜻을 다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럼 소리 내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성숙한 감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담자들의 반응은 두 개로 얘기를 해요. 맞아요. 이게 내 마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그러면 그 얘기를 소리내서 읽었잖아요. 그래서 상담자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요. 내담자가 무슨 말을 못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면 이 중에 몇 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공감을 할 때 어떻게 공감을 했냐면 힘들었겠네요. 속상했겠네. 진짜 좀 안타깝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부끄럽다면 부끄러웠네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충분한 공감이긴 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공감은 그 내담자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감정 단어의 뒷면을 보면서 막 고민하다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뒤를 보고 난 다음에 내담자들은 어, 맞아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상담자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감정의 정의는 내담자의 상황에 맞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의잖아요. 그럼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성숙한 감정.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후회하는 마음이 드시니까 정말 속상하셨겠네요. 진짜 얼굴이 빨개지셨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공감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상담은 생각을 확장하고 적절한 정서를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생각의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매번 똑같이 짜증나 속상해 이렇게 표현했던 감정이 실제는 나는 이 상황에서는 짜증난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였네, 미안한 거였네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의 확장이고 적절한 정서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카드를 이러한 관점에서 쓸 수 있는데 제가 앞에서 그럼 왜 이렇게 뭐 어렵게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냐.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가는 지금까지는 이론을 배워서 쓰려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발표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샘 작업을 해가지고 발표장에 섰어요. 저도 오늘 막 그런 거 진짜 많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얼굴은 안 보이지? PPT만 보면서 하는데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표할 때는 하얗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지만 어제 봤던 드라마를 설명한다면 정말 잘 설명하실 수 있잖아요. 이론은 어떤 사람의 어떤 이론가의 이론을 가지고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을 내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은 안에 있는 감정이 있고 밖으로 표현되는 감정이 있는 이것 이해예요. 그럼 내담자가 말을 할 때 짜증난다고 말하네? 그렇지. 감정은 1차 감정이 있고 2차 감정이 있다고 했지. 짜증난다고 한다면 이걸 안다면 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1차 감정, 층위 구조가 뭐고 이중 구조가 몰라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물어볼 수 있습니까? 감정은 안에 또 다른 속감정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은 상황에 대한 설명도 있고 해석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게 의미예요. 다음 감정에 대한 설명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도 감정이 되는 게 여기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분 감정도 생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이걸 안다면 잘 모르겠다고 할 때 내담자가 저항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잘 모르겠다는 게 마음일 수 있겠다.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답답해요. 속상해요. 눈치가 보여요. 이런 말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감정이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모든 감정 카드는 한 회기에 한 번 쓰시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쓰게 되면 이제 그다음 효과가 떨어져요. 그럼 내담자가 많은 감정을 얘기할 텐데 언제 쓰냐? 이거잖아요. 그 감정은 반복될 때, 이러면 졸라 졸라 이런 말을 계속 입에 달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때 쓸 수 있어요. 다음에 영향력.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욱하고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막 욕하고 물건을 던지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이 어떤 영향까지 끼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할 때 의미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남편이, 아니, 친구가 욕을 했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저 욕을 했다는 얘기는 나를 안 좋아한다는 의미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적으로 말한다든가 어떤 행동, 또 어떤 행동으로 나오는 영향이 있다든가 의미가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될 때 감정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감정사도 많은데 내담자가 말을 할 때 너무 띄엄띄엄 말을 해요. 감정을 말하는 걸 어렵게 표현을 했어. 그러면 그거는 의미 혹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처음이라고 해도 꺼내서 여기에서 찾아보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접수 면접 할 때 처음에 쓸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과정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론이에요. 그거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쓸 수 있겠구나 한다면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론을 제가 앞에서 조금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음, 핵심은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쓰실 때 이 상황에서 이 내담자의 좀 마음을 다뤄보고 싶다. 혹은 어,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한다면 감정 카드를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감정 목록하고 감정 카드를 할 때 제가 감정 목록을 왜 했냐면 어, 지금 현재 느껴지는 감정을 찾을 때는 감정 목록표를 보시는 거예요. 어, 찾아서 말하는 거. 감정을 깊이 다루고 싶고 할 때는 감정 카드를 쓰는 거예요. 쓰는 방법이 달라요. 그럼 저는 숙제를 내줘요. 이번 일주일 동안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지금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뭔지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 카톡 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이 기록이 되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지금 내 마음의 감정이 뭐지 하면 저는 이렇게 그 감정 목록표를 스마트폰으로 다 줘요. 그럼 주면 그 감정 목록표를 보고 똑같은 감정을 두 번 쓰지 말라고 합니다. 오전에 짜증난을 골랐어요. 그럼 오후에 또 짜증날 수 있잖아요. 그럼 짜증난을 또 고르면 안 돼.
그 옆에 있는 걸 고르는 거예요. 너무 깊게 많이 생각하지 말고요. 그중에 그냥 마음에 확 와닿는 거. 그런데 똑같은 짜증나는 것인데 아까 우리 이렇게 반복했던 것처럼 미안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감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72개의 감정이 한두 번씩 다 경험이 되면 그게 확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감정을 사용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 5분 동안만 하고 질문 한 5분, 10분 정도 할게요. 지금 이거 하나만 제가 하고 설명하는 것은 마칠게요. 그럼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어, 여러분이 비폭력 대화를 많이 아시죠? 비폭력 대화는 이렇게 있어요. 관찰하고, 그래서 내 감정을 느껴서 내 욕구를 요청하잖아요. 이게 매우 강력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 상대방의 방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좋은 말을 할 때 상황을 말하게 되면, 사실을 말하게 되면 뿌듯하죠.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불편한 얘기를 할 때는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계속 다루면서 말씀드렸던 거지는 감정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짜증난,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 지금 너무 짜증나.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생각이 들거든. 네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나 진짜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아니면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말을 계속 붙여가는 거, 이어가는 거예요. 연습을 할 때 감정만 다루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데 내담자들은 어, 초기에는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뭔가를 깨뜨려서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다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다가 생각만 덧붙여서 말하면 돼요. 어, 서운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서운해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말 같아도 다릅니다. 네,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내담자들에게 설명을 해보고 선생님들 이 파일이 있으니까 보시면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감정을 얘기한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더 붙여 이어가는데 꼭 어떤 얘기를 하든지 뒤에다 생각을 붙이는 거예요. 이- 어, 상담을 했어요, 엄마가. 그래서 아이한테 연습이 됐어. 그래서, 짜증나. 또 지각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하고, 짜증나. 또 지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엄마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아이가 받아들일 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랑 다릅니다. 이건 제가 실제 상담에서도 이렇게 써요. 그냥 대입금 합니다. 자, 너다음 다시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네가 나 무시하니까 나 기분 나빠. 이 말하고, 네가 나 무시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 기분 나빠. 이거하고 어떤 게 더 기분 나빠요?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처음에는 뒤에 게 더 기분 나쁘다고 말하기도 해요. 생각하니까 더 열받는데요?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꼭 이것까지 하셔야 돼. 똑같이 저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이것도 이 말도 잘 못하는데 네가 나를 무시하니까 기분 나빠하고 네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분 나빠하고 말할 때는 달라요. 대부분 생각이 드니까가 약간 덜 기분 나쁘대요. 그래서 생각을 앞에 하는 거예요. 감정을 하고 생각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면 뭐 기분 나쁜 게 좋아지냐? 그러면 안 돼요.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냐면 감정을 정확하게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 내담자들은 보통 1점에서 10점 만점이에요. 1점에서 3점 정도의 감정이
낮아지는 걸 경험해요. 그럼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을 정확하게 알기만 해도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하면 1점에서 3점 정도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럼 기쁜 감정도 그럼 낮아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기쁨과 그러니까 유쾌와 불쾌한 감은 달라요. 유쾌한 감정은 보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잘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늘어나는 거고요. 그 불쾌한 감정은 방어, 경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경고 알람이 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게만 해도 훨씬 상담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